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드가 얘기를 마무리를 할 수 있으려나 좀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드가의 조각 작품 14세의 어린 무용수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미술사에 항상 등장하는 작품이 됐을까? 그죠? 이제 그 얘기죠. 그것은 단순히 뭐 이것이 뭐 진짜 사람을 닮아서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죠? 그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 쓴 것처럼 이전 조각 작품, 그죠? 전통적인 조각 작품 및 전시 관행, 이것까지 건드린 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전시 관행과 어긋나는 그 차이점 때문에 이것이 미술사에 남는 그런 그 작품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술사 책만 읽으면은 왜 그런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왜 나오는지. 근데 다른 책도 다 그래요. 다 태반이들, 태반이들 다 그런데 이제 이 차별성,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차별성이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제, 그죠? 실제 발레, 그 튀티, 치마, 그다음에 보디스, 그다음에 그죠? 이 발레 신발, 그다음에 발레화, 그다음에 리본, 그다음에 머리카락, 그죠? 머리카락까지 실제 머리카락을 만들어서 붙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커다란 그 이전과는 정말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루는 것이 됐다. 그죠? 이전과 단순히 뭐 이렇게 그 애가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인데, 그죠? 그런 표정을 그런 표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그죠? 넘어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그랬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파리 오페라 이 그 흑막도 좀 봤고요. 그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사안이 이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했다는 거, 그죠? 이게 정말 진짜 독특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요, 그죠? 이 드가 자체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괴짜긴 한 거지, 그죠?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전시했다는 것 자체가, 그죠? 유리 케이스에다가 딱 전시해서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그래서 결국 드가도 계속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사진 나왔고, 그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술적 차별성, 그죠? 예술이 될 수 있겠느냐. 그죠? 그거를 계속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있는 대상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만으로는 이거로는 부족하고, 그죠? 다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그걸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게 조각상이 조각 자체만 전시된 게 아니라, 그죠? 작가가 직접 만든 것만 전시된 게 아니라, 작가가 직접 만들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조각 작품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평가가 사실 두 가지거든요.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면서 작품을 만든 작가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죠?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가가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이번 작품에 대한 평가 플러스 이걸 만든 작가, 그죠?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 그죠? 사실 우리는 두 가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죠? 같이 이렇게 물론 결합돼 있지만 어쨌든 따서 보면 분명히 대상은 두 건 거예요. 그죠? 작품이라는 대상과 사람, 그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이게 합쳐져 가지고, 그죠? 작가가 직접 만든 것만 작품이고 그것만이 이제 평가 대상이 되고 그걸 통해서 작가의 예술적 능력, 스킬 이런 걸 평가하는 건데, 근데 여기는 떡하니 지가 만들지 않은 거 사다가 이렇게, 그죠? 치마를 막 붙이고 가발 진짜 머리를 갖다 붙여놓고 이런 거를 이거는 지가 직접 만든 게 아닌데, 그죠?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죠? 과연 이게 예술이 되는 거냐? 그죠? 말 그대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뭐 마네킹에다 옷 입힌 거랑 뭐가 다른 거냐, 그죠? 이제 그런 문제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드가가 참 선구적이긴 해요.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뒷시장과의 거리가 시간적 거리가 멀지 않다 그랬죠. 드가가 죽은 해에 1917년에 죽었는데 그 죽은 해에 이 유명한 마르실 뒷시장의 이 샘, 전시가 있었거든요. 그 사실 시대는 멀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드가 14세 어린 무용수에는 직접 만들지 않은 것들이 부착되어 있는데, 야, 그럼 그게 과연 작품이냐? 이제 그 문제 제기만 한 게, 본격적으로 한 게 이제 뒷시장인 것이고, 사실 드가가 이미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레디메이드 아트. 그죠? 이미 만들어진. 원래 아트라는 거는 작가가 직접 만들어내는데, 꼭 그것만 예술되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가, 작가가 기존의 기성품, 그죠? 이미 만들어진 레디메이드 기성품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예술작품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사용하는 방식은 여기서는 한 가지인 거죠.
미술관의 좌대에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액자, 그죠? 액자 안에다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건 예술 작품의 질을 갖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뒷시장이 이게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주장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니냐? 이제는 그러니까 그것만 남은 시대가 된 거 아니냐? 이건 1917년이니까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말 그대로 물론 아직은 공학적으로는 이 정교한 이런 뭡니까 산업적으로 정교한 제품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던 시대지만 결국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것을 능가하는 그죠? 기계나 어떤 산업적인 제작물들이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작가의 솜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 전에는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었거든요. 그래도 작가는 그 그죠? 스킬하고 스타일에서 전문가로서 그죠? 그 공장에서 나온 그 옷감이나 자수보다는 그죠? 손으로 짠 작가가 짠 게 훨씬 아름다고 정교하고 그 차별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또 그 다음에 대충 공장에서 찍어낸 도자기랑은 다르게 그죠? 작가가 만든 도자기는 이게 달랐는데 이제는 1917년 20세기 들어오면서 그죠? 들어오면서 야 그것을 오히려 공장 제품들이 능가해버리면은 그 스킬이나 뭡니까 제품 그 퀄리티에서 그러면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술적 차별성은 어디에 있는 거냐? 그거는 결국 이제 막말로 왁구 그죠? 이 좌대 그다음에 그죠? 이 액자 틀 그것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안에 들어갔냐 밖에 있냐의 차이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이 변기가 미술관에 가면은 예술품 되는 거고 미술관이 아니라 화장실에 가면은 그냥 생활용품 되는 거고 그죠? 그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닌 시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예요. 뒷장이 이게 예술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짜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요때 봐야 원래 나중에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죠? 그래서 266페이지 266페이지 뒷시장 그죠? 이쪽에 초현실적인 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프랑스의 미술가인 마셜 비스샹은 현대 미술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하나이다. 그래서 다다에서 초현실주의로 이행에 큰 영향을 준 비스샹은 또한 팝 아트에서 개념 미술, 사실 그래서 이제 개념 미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개념 미술. 그러니까 실제 손으로 만드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공장에서 산업적으로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실제 손으로 만드는 데서 차별성이 없으니까 그럼 차별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그냥 머릿속 개념밖에 없다. 그죠? 차별성, 예술적 차별성이 있는 곳은 그래서 나오는 게 개념 미술입니다. 개념 미술. 그래서 개념 미술에 이르는 다양한 현대 미술 사조에 영감을 제공했다. 실제로 뒷선에 제작한 작품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죠? 뭐 실제로 만들 일은 없겠죠. 그는 거의 전설적인 인물로 통한다. 그는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입체주의 그림, 이거로 이거 다 아시나요? 270페이지 있죠, 그죠? 270페이지.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그죠? 그래서 270페이지 이렇게 입체주의적인 그런 작품이죠, 그죠? 이거 가지고 유명해졌죠. 자, 그래서 다시 266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로 악명을 떨치긴 했지만 명성이 널리 퍼져나가던 시점에서 그림을 그만두고 말았다. 그러니까 직접 그리는 걸 그만뒀다는 거예요. 직접 작품을 만드는 것을 그만두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개념 미술이에요. 개념 미술.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지 가시적인 생산물에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가시적인 생산물은 이거는 기계가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공장에서 더 잘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에 관심이 없다. 나는 그냥 개념, 그죠?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회화를 마음속으로 자유로이 구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다. 자, 그래서 이게 개념 미술로 가는 그런 단초가 되는 일입니다. 개념 미술이요. 그래서 뒷시장에게 작품 구상은 개념인 거죠. 개념은 완성작, 실제 작품보다 더 중요했다. 1913년 뒷시장은 부엌의 싱크대 위에 자전거 바퀴를 설치한 작품을 선보이며 레디메이드, 그죠? 기성품이라는 새로운 미술 형태를 개발해낸다. 이 만들어진 것 가지고
적당히 이거는 그래도 편집이라도 한 거지. 근데 그의 레디메이드 중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된 작품은 뮤트라는 사인에 출품한 남성용 소변기였다. 그죠? 이쪽에 있는 거. 그래서 그는 이 파격적인 미술 작품에 대해 변호하며 뮤트 씨가 자신의 손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죠? 직접 그 예술 작가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예술적 차별성, 예술인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것을 선택했다. 선택했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러니까 좌대에 올려놓는다. 미술관에 전시한다. 또는 그 액자 안에 집어넣는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액자 안에 집어넣는 선택을 했다. 따라서 그는 사람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그냥 장난으로 쓴 거예요. 자기가 쓴 거예요. 네, 장난으로 그냥 막 실존 인물.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냥 서명하듯이 막 쓴 거죠, 자기가. 따라서 그는 이 물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 새로운 의미라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냐, 새로운 거 뭐냐, 이건 그냥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의 차별성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나는 이거를 예술의 지위를 부여한다, 의미를 부여했다. 왜? 그러니까 좌대에 올려놨지. 그러니까 미술관에 전시했지. 끝. 아니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시대가 아니냐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뒷시장의 레디메이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보다 순수한 상상력으로 창조되는 미술의 새로운 경지를 예측한 것이다. 사실 별 얘기 아닌데요, 그죠? 그는 미술에 대한 정의를 바꿔놓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바꿔놓은 건 아니고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과학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의 솜씨의 뭐라 그럽니까? 솜씨 좋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 포함돼요,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 인구도 적었고, 그래서 극소수만이 장인들한테 배워가지고 어떤 솜씨 좋은 사람이 됐는데 이후에는 워낙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인구가. 이 당시 인구가 한 10억 됐을 겁니다. 근데 한 15년 사이 20억이 되고, 그죠? 그래서 1945년 지금 한 20억 됐는데 지금 80억 넘어갔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 더 했겠죠. 그 전에 한 5억, 그러니까 10억, 20억 되면서 이게 세상에 참 막말 먹어 날고 비는 놈들 많구나. 솜솜 사실 빵 늘어난 거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사회적인 변화, 거기다가 기술까지 발전을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예술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예술인가라는 문제를 던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찾은 것이 결국 이 개념 미술이라는 건데, 그죠? 실제 실물을 만드는 작업보다는 스킬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개념 미술, 그죠? 근데 그게 한 가지. 아니 그냥 그 개념을 수많은 그런 문제 중에 이게 제일 충격적인 이 소변기를 선택한 것도 좀 안목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었으면 회자되지 않아요. 그렇죠, 회자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문제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다시 또 제가 화면을 정리해드리겠지만요. 그럼 이게 무슨 예술적 가치가 있느냐? 없죠. 그죠? 미적 가치, 예술적 가치가 없죠. 이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니 그 오늘날 뒷시장은 이거 가지고 유명해졌어. 나는 이런 다른 거, 그죠? 채소여가지고 다른 걸 하나 해서 뒷시장이 10분의 1이라도 유명해질 수 있느냐? 아니죠. 아예 오히려 욕먹죠. 오늘날 똑같은 짓 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포인트예요, 원포인트.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예술적 가치가 아니라 역사적 가치예요. 역사적 행위로서의 가치. 역사적 사회적 행위로서의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미적 가치를 우리가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미적 가치를. 이게 이제 근데 그렇게 잔뜩 또 써놓은 책도 많거든요. 미적 가치 어쩌고 이게 다 써리고 사실은.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나오는 얘기가 예술 제도론입니다. 제도론. 그러니까 예술과 예술을 아닌 것을 지금 나누는 구분 기준이 뭐냐는 거잖아요. 구분 기준, 그죠? 구분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그건 결국 제도다, 제도.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은 예술 평가받는 거고 제도권 밖에 나가 있으면은 예술이 아닌 걸 평가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제도권이라는 게 바로 미술관 그죠? 미술관 그다음에 액자 틀 또는 이 좌대 그게 일종의 예술 제도 예술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을 상징하는 거죠. 사회 시스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처럼 뭡니까 파리 그 미술학교죠? 국립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또 그죠? 작가 발표해서 뭐또 하고 뭡니까 그 전시회도 하고 인정받고 그림 팔리고 이렇게 그 평론도 받고 그죠? 화상들하고도 관계 맺고 그럼 이제 미술도 제도권에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은 이 한 번은 예술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서 예쁜 그림을 그려도 이거는 그냥 뭐 제한 미술이라고는 안 하죠. 그냥 개인 취미 생활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예술이 아닌. 그래서 그 예술 제도론이라는 그런 또 그 이론이 있습니다. 예술 그걸 같이 만나네, 그죠? 예술과 예술을 아닌 것을 나누는 구분 기준은 그리고 사회제도다. 그래서 어떤 작품 자체의 미적 가치가 아니야. 이해되시겠죠? 그런 이런 관점도 있다는 겁니다. 예술을 구분하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이게 제도권에 편입이 되면 그때부터는 예술이에요? 그렇겠죠. 작품이 그러죠. 제도가 정하는 거니까. 제도가 예술 제도론에서 그죠? 예술이 아니다가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술이 아니어도 예술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제도권이 편입돼서. 그럴 때는 이제 아마 그 시스템이 좀 바뀌던가 하겠죠. 예술 제도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뒷시장이 그래서 그 계속 얘기가 되는 거예요. 뒷시장 자체가 뭐 이게 뭐 뛰어난 작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러니까 무엇이 예술이냐 예술이 아니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죠? 문제 제기 딱 던져놓고 거기서 몇 가지 흐름들이 나온 겁니다. 그죠? 개념 미술, 뭐 레디메이드 아트, 그다음에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술 제도론 뭐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다까지 막 나오고 다다. 그다음에 또 하는 뭐 나중에 이 사람 할 때 좀 더 언급 드리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왔다 갔다 하시 보시면은 더 그러니까 이게 그 뒷시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드가하고 세대가 한국들은 좀 겹쳐요, 그죠? 뒷시장이 젊었을 때 드가가 활동을 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나면은 드가가 이미 앞서서 이미 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드가가 이것을 기성품, 그죠? 기성품을 어디다 입혀놓고 게다가 이 좌대 대신에 드가는 유리, 그죠? 유리 케이스를 씌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난다라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뒷시장의 얘기를 이미 드가가 직접 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못했지만은 그것을 그런 함축을 가진 그런 예술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요, 드가 그 14세 무용수 얘기 이제 그 정도 하시겠고요. 이번에 이제 드가의 다른 조각 작품들. 그래서 드가가 한 150개 정도 조각을 만들었는데, 뭐 드가 발표된 거는 발표 전시한 거는 14세 어린 무용수 그거 하나밖에 없고, 남은 작품들은 그냥 죽은 다음에 작업실에서 발견돼서 이제 청동으로 이렇게 줌을 떠서 청동으로 줌을 떠야 이게 이제 계속 오래 가니까요. 할 수 있는 작품들만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드가가 보통 많이 하는 거죠. 무용수, 그죠? 무용수 보면은 그죠? 그 발레에서 아라베스크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아라베스크가 그 아라베스크가 뭐예요? 아세요? 아라베스크? 아니, 그러니까 원래 뜻이 아라베스크가. 음악도 있죠. 무슨 아라베스크, 그죠? 이게 아랍 아니에요? 아랍이 뭡니까? 아랍스럽다 그런 거예요? 아랍, 이슬람. 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알다시피 왜 그 이슬람에서는 종교 미술이 없잖아요. 이슬람은 특히 그 신의 형상을 그리는 거를 못하게 해가지고 특히나 탄핵이 처벌해서 그죠? 뭐 기독교 예술에서는 뭐 성모 마리아나 뭐 예수나 이렇게 계속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다니고 뭐 품고 다녔는데 그쪽에서는 우상 숭배도 해가지고 이슬람은 철저하게 사람 얼굴 그리는 거는 이건 아예 그 엄청난 그 이제 처벌이 되는 거죠. 아이고 안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 그래서요. 그 이슬람은 그래도 이제 미술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꾸미는 거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문양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라베스크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이 이렇게 왜 꼬부랑꼬부랑 문이 그죠? 대충 그죠?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아라베스크 문이 그 문이 형태를 따라서 동작을 취한다. 그래서 이제 아라베스크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발레 동작 이름이 이렇게 아라베스크 대충 어떻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 나면은 그래서 아라베스크 문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발레에서 그 문양과 비슷한 그런 동작이라 그래서 이렇게 무용수가 하는 그랜드 아라베스크, 큰 아라베스크 하는 동작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무용수에서 오른발을 살피는, 그러니까 드가의 그 이전 작품의 특징처럼, 그죠? 그 화려한 무대의 모습보다는 무대의 어떤 이면의 뒷면의 그런 모습을 포착해서 조각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요, 여기 아라베스크 나온 김에, 여기 또,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 또, 뭐 재밌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어. 발레. 그죠? 저도 발레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라베스크 동작이, 요게 아라베스크의 기본 동작이라 그래요. 딱 90도로. 그죠? 딱, 그죠? 90도로 딱 된 거, 그죠? 아라베스크, 발레, 아라베스크 기본 90도 딱 직각. 그리고 이제 이렇게 90도, 요게 기본 동작이고, 아이고, 이 모델은 진짜 대단합니다. 그죠? 피규어에서도 많이 본 거. 그렇죠. 피규어는 이제 응용하는 거겠죠. 응용, 그죠? 피규어도 발레 동작을 응용해서 피규어 동작을 할 텐데요. 근데 이제 요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실제 공연할 때 이걸 이제 더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곡이 이거잖아요. 이게 올린 거죠, 그죠? 이게 기본 동작, 기본 아라베스크 90도. 그 다음에 더 올렸기 때문에 그랜드라고 이름 붙인 건데요. 요걸 이제 그 불어로는 그 아라베스크 빵쉐, 그죠? 빵쉐라고 합니다. 빵쉐. 좀 이게 기울다 뜻이에요. 기울다. 요게 수직이고 이걸 이제 기울여서 더 깊게. 그런데 이걸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아라베스크 빵쉐 동작에서 발레리나의 발 높이가 점점 더 높아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엔 거의 수직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62년도 사진, 그죠? 이 직각을 이런 자세를 딱 취했다가 한 번 더 쫙 올려주는 거죠, 그죠? 서지겠다. 그게 아니라 시대에 가면서 좀. 네, 그런데 60년대는 이 정도, 79년대는 이게 또 올라가고, 90년대는 올라가고, 2000년대는 거의 이제 수직으로, 그죠? 이게 발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나올 어떻게 이렇게 쓸까, 이게. 남자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 이거 앞으로 안 쓰러져, 이 무게 중심이. 수가 땅을 짚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평이잖아, 뭐 또. 이거 뭐가 딱 가지고 서가지고 이게 점점 올라가가지고 딱 수직으로 해서,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무용수들이 이제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지. 점점 이것도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좋은 애들 많아져서. 점점 올라가지고 요즘. 하려고. 야,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발레도 이게. 우리 애 친구도 발레 하다가 수업할 때 그러다가 부상 와서 그냥 중단해. 맞아요. 이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차별적인, 그죠? 그 자세를 하려니까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이러면 이거 쓰러집니다. 아름답게 하잖아요. 참 대단하긴 한데,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레리나의 기본 목표가 뭐라고요? 이 모든 동작을 전혀 편안하게. 힘든 게 전혀 티나지 않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게 진짜 그게 힘든 거죠. 그게 물론 우리가 낑낑대고 이 자세를 취할 수 있지.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지. 낑낑대는 게 없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통합니다. 아까 예술가들 한마디로 날고 기는 놈들 엄청 늘어났다. 이게 그거예요. 이것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인구가. 이제 발레리나도 옛날에는 소수만 했겠지만 이제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뭐 전 세계에서 다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나오는 거야. 이게 차별성이 심해지고, 이게 모든 영역에서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모든 영역 중에서 예능이나 예체능 쪽이 더 심해지겠죠. 그죠? 그쪽은 특히나. 배우가 점점 좋아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배우가 점점 좋아지긴 하죠. 그만큼 이제 밑에가 넓어지면 위도 저 꼭대기 높아지긴 하겠죠. 하지만 그게 또 소수고 밑에 이 대다수는 우리 14세 어린 무용수처럼 그런 비참한 삶을 대부분은 가는 거니까요.
근데 또 그런 깔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또 그 위가 화려하게 빛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 스킬적인 면으로 봤을 때 진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 축구 이런 거를 봐도 축구 옛날에 뭐 마라도나 펠레 잘하지 않았냐? 근데 그거는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선수들은 더 어릴 때부터 그죠? 체격과 기술과 이게 그런 애들 그런 옛날 유명 선수들이 지금 온다면 택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힘들다는 거야. 이게 어떤 분야에서 뭐 하나 성공한다는 게. 자, 그래서 뭐 발레 얘기 나온 김에 아라베스크 동작 나온 김에 저도 뭐 발레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이것도 봤습니다. 아유 저런 자세 진짜 끔찍.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드가가 만든 그 조각 중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이 드가가 어떤 그 동작의 순간 포즈과 표현, 비록 드가는 조각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런 거를 잘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순간 포착 같은 거는. 그래서 드가가 말, 그다음에 스페인 댄스. 저런 순간 포착 잘하고 막 그런 거 인상주의라는 말 써요? 조각이 인생,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인상주의는 일단 기본이 예, 예. 근데 아닌데도 어떻게 놓냐에 따라 그러니까 로댕을 시대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여가지고 로댕 조각가 로댕을 인상주의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죠. 근데 시대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조각엔 특별히 그 인상주의의 이념에 동조해서 같이 했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요. 조각가에는. 그죠? 그 모네 뭐 르누아르 그 인상주의하고는 그 이제 같은 거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드가도 그 순간의 동작을 포착해서 잡아내는 데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또 드가가 좋아했던 이런 그 여성 욕조 그림 이런 것도 상당히 큰 겁니다. 이게 45cm니까 그죠? 꽤 큰 거예요. 이게 정사각형 그죠? 이런 것들 청동으로 이제 주물로 제작된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때 쓴 것처럼 그 르누아르는 이 작품들을 운동감의 차원에서 로댕을 한 수위로 쳤다. 뭐 그런 면도 있어요. 로댕이 뭐 위대하다고 하지만 로댕에 결국 꿀릴 것까지는 없는 그런 솜씨입니다. 자, 됐고 그래서 조각 얘기했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림 얘기와 드가의 삶에 대한 얘기로 와가지고요. 그래서 드가는 그러니까 현대적 삶, 그죠?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산업화가 되고 현대화가 되면서 바뀐 사람들의 삶.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삶, 그죠? 드가가 독신인데 여성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보면은 온통 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관심은 다 그냥 여성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 여성의 삶, 그중에서 특히 이제 하층민의 삶일 텐데 이게 아마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다시 그리게 된 게 이게 초기에 그렸다가 한동안 안 그리다가 다시 이 세탁소 여인들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이 좀 유명한 그림이에요. 왼쪽 그림이 드가 세탁소 그림 중에서 세탁소에서 일하는 그 하층민 그죠? 그런 여성들이죠. 그래서 힘들어서 지금 하품을 하고 있고 이쪽 여성은 또 힘들어서 이걸 다림질을 누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봤던 그 마리의 모친 그 14세 무용수 그죠? 그 조각 그 모델의 엄마 그죠? 아빠는 일찍 죽고 딸만 셋인데 얘는 그냥 무용학원 보내서 어떻게 한번 신분 상승 해볼까 보내고 있고 무용학교 보내고 자기 엄마는 이런 데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 몽마르트르 거리에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마리의 모친은 이런 곳에 일하는 세탁부였고 아마 드가가 한 15년 전에 세탁소 그림 좀 그리다가 한 15년 동안 안 그리다가 요때 다시 그리게 된 게 아마 요런 거를 다시 보면서 아마 그리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드가는 세탁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그림을 한 14장 남기고 있고요. 신체적 어떤 이완, 신체적 긴장, 그죠? 이완과 긴장 그렇게 대수적인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또 요것도 그 그림이 좀 약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있었구나. 그죠? 그러니까 유화인데 유화로 파스텔의 효과를 또 실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드가가 참 실험을 많이 한 거죠. 야 유화를 어떻게 하면 그죠? 약간 파스텔적인 그죠? 그런 느낌이 나죠, 그죠? 유화인데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유화고요, 매끄러운 유화. 그래서 그런 실험적인, 근데 나름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지금 비 안 오죠? 예. 네, 아까 저 비가 잠깐 왔었는데. 자, 그래서 들어갈 세탁소 그림. 그림 이런 것도 이제 그림이 있고요. 이것도 세탁소 그림 이렇게 다림질하는 여인.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이제 그 당시 세탁소는 정말 사회의 제 하층 여성들, 게다가 하층 여성의 좀 나이 든 여성, 일자리 없는 여성들이 하는 그런 일종의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그림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해놨느냐? 요게 다 지금 그 마르실 듀시장 얘기도 했지만은요, 그 피카소 다 영향을 바로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게 피카소 작품이에요. 피카소. 그래서 바로 그 시대잖아요. 들어가고 그 그림 보고 바로 그린 거예요. 보고 영향 받아가지고 피카소.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요거에 영향을 준 것 같고 요거는 그죠?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요쪽이나 아니면 이런 이 드가가 그린 이 세탁소 그림을 이 피카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림질하는 여인 작품 몇 점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좀 더 유명한 그림이에요. 요게 피카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피카소의 그림을 본 적 있죠? 기억나세요? 압생트라는 그림. 압생트. 기억 안 나세요? 피카소? 그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자, 피카소. 이 피카소도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중간중간 해야 그죠? 이것도 기억이 잘 나요. 나중에 그죠? 이렇게 조각조각 섞으면서 봐야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도 잠깐 오늘 아까 그 뒷시장도 봤었는데 피카소도 잠깐 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훤히 알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압생트 할 때 나시죠 좀 그죠? 네. 압생트 그죠? 그 유명한 그 드가의 압생트는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드가 유명한 압생트. 어디 갔어? 그죠? 요거 그죠? 요거 드가 유명한 압생트 현대의 어떤 소회 같은 거를 그린 그런 그림도 유명한데,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 이제 피카소 압생트예요. 피카소의 압생트 드린 거 그죠? 이거 들었나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요게 그죠? 이게 전혀 이 형태도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요 병 이게 사실 병 그죠? 이 여성 자체가 압생트 병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죠? 요 머리 모양도 그렇고요, 그죠? 여기 그죠? 꼬다리 그죠? 꼭지처럼 그렇게 해서 압생트 초록색 압생트를 따라 마시는 그런 카페에서 마시는 말 그대로 술에 쩔어 있는 그런.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나올 얘기입니다. 이게 청색 시대의 작품이에요. 청색 시대, 그죠? 피카소의 그래서 청색이 기본인 거예요. 청색. 들어보셨어요? 피카소 청색 시대? 들어보셨죠? 그죠? 아시죠? 그죠? 피카소의 청색 시대.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잠깐 보시겠습니다. 피카소의 청색 시대 언제냐? 저기 그죠? 247페이지죠? 247페이지. 그래서 요것도 청색 시대의 작품이고요. 청색 시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다림질하는 여인 피카소의 그것도 청색 시대 작품이라고 아까 봤습니다. 그죠? 거기 피카소 이제 초기죠. 초기에 청색 시대라는. 그러니까 이 그림 먼저 보시면요, 그죠? 청색 시대. 그래서 뭐 길진 않아요. 1901년부터 1904년까지라고. 이때는 아주 그 피카소는 소외계층, 이렇게 사회 소외계층의 힘겨운 삶의 모습을 많이 그렸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7쪽,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청색 시대 보고 보시겠습니다. 청색 시대. 피카소가 보여준 최초의 독창적인 스타일은 강하고 궁핍했던 자기 자신이, 그죠? 그림이 안 팔리고. 궁핍했던 시절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다. 1901년부터 1904년까지 계속된 청색 시대, 그죠? 블루 피리어드라는 명칭은 피카소가 차가운 인디고와 코발트 블루를 즐겨 사용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맹인 거지와 방랑자만을 그렸던 이 시기의 그림들은 연료가 없어서 자신의 그림을 태워 몸을 녹여야 했던 피카소를 사로잡고 있던 우울한 블루, 그죠? 감정을 표현한 것이었다.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했던 피카소가 이 당시 그림에서 이게 그림이 안 팔렸다는 거예요. 이 당시 피카소가
80프랑 그때 보시면 그때 막 그림이 많이 헐값에 가지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림에서는 일단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지가 비정상적으로 긴 창백한 인물들은 마치 엘 그레코의 굶주린 인물을 갖다 보인다. 그렇죠, 좀 길죠, 그죠? 우리가 이게 그죠, 저 앞에 다른 기자님 보면은요, 이 왼쪽 여인은 좀 보통인 그게인데 이거 좀 길죠, 그죠? 이게 그죠? 이쪽이 그죠? 그래서 이 팔이나 이 어깨나 여기 좀 표현이 훨씬 더 길쭉길쭉하게 길게 손가락도 그렇고, 그죠? 그죠? 좀 더 길게 표현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청색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거기 있는 그 작품인 거 아시죠? 바닷가에 가는 사람들, 그죠? 요게 이 청색 시대의 대표적인, 그죠? 청색으로 이렇게 바닷가에 한 가족을 그린 것 같은데, 바닷가에서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그린, 희망이 없는 절망한 사람들이 요 그림이 대표적이고요. 다른 작품, 예를 들어서 요런 작품도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 다림질하는 일인데요. 근데 요것이 피카소가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이 드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드가 영향을 받아서 그런 소외된 계층의 이 다림질하는 그런 장면을 그렸다. 그러니까 그 매너리즘, 마니에리즘에서의 길쭉하게 길게 늘려서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엘 그레코가 그 길쭉하게 쭉쭉 늘려서 그리지 않았습니까? 엘 그레코의 굶주린 인물들, 엘 그레코가 가만 있어 어디 나오나? 이걸 자꾸 찾아보셔야 이게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엘 그레코가 이렇게 순서가 여기 있구나. 111페이지, 111페이지. 그죠? 인물들이 좀 길게 좀 늘어져 있어요. 길쭉길쭉하게.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봤던 요거라든지, 그죠? 이렇게 좀 길쭉길쭉하게 늘어진 그런 그림. 물론 이제 이 마니에리즘의 대표적인 그림은 그 109페이지에 있는 이 목이 긴 마돈나 아니에요. 유명하죠, 목 길게, 그죠? 그죠? 파르미자노의, 그죠? 이 목이나 손가락 이런 거 다 길게 길쭉길쭉하게 그린 이런, 이게 이제 마니에리즘의 중요한 특징인데, 엘 그레코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그릴 때 좀 길쭉길쭉하게 그렸다는 겁니다. 느려서 뒤틀리고 비정상적으로 긴 육체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 그레코 실제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죠? 피카소가, 그죠? 엘 그레코가 스페인 사람이고 가는 스페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엘 그레코적이면서 청색을 베이스로 했던 그런 청색 시대의 그림이다.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 드가 그 당시 몽마르트에 있었던, 그죠? 당시 같이 동마르트에 있던 시대예요. 피카소가 요 1901년 때 드가는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드가의 그림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걸 그렸다. 자, 그래서 드가의 다림질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피카소의 다림질하는 여인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드가가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여성의 삶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자들이 뭐 하나. 세세하게 이게. 이 여자들은 뭐 그 당시 이제 뭐 모자 가게 가서, 그 당시 모자가 또 이게 또 그 중요했나 봐요. 그죠? 이렇게. 그죠? 모자. 그죠? 모자. 그다음에 원피스, 뭐 치마 이런 게 아주. 근데 이 모자 가게에 모자 이렇게 새로 나온 모자들 쓰러. 근데 드가가 자기가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남자 혼자. 자기는 부인도 없는데 그림 모자 가게 가가지고 그림 그릴 수도 없는 거고, 여자들만 있는데 다, 그죠? 그래서 그 드가는 여성의 모자에 대한 그림만 20점 이상 남겼는데, 이 메리 커셋이라고 우리 다음에 바로 배울, 그죠? 메리 커셋이 여성 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협업을 했던 메리 커셋이, 이 메리 커셋은 여성이니까 모자 사러 이게 메리 커셋이에요. 지금 이게 이 여성이 메리 커셋입니다. 메리 커셋. 이 여성도 메리 커셋 같고요. 뭐 정확히 모델은 이름은 안 나와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메리 커셋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메리 커셋이 모자 가게 갈 때면 종종 같이 동행해가지고 여자들을 관찰했다는 겁니다. 이 독신 이 여자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그림도 뭐 설명하려면 할 게 많지만은요,
그거에 이런 그림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의도된 거다. 그죠? 여기 지금 모자 파는 사람이 다른 모자 써보시라고 권하고 이렇게 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근데 이게 잘려 있잖아요. 그죠? 화면이 잘려 있고 이 뒷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그죠? 좀 이렇게 이것도 다 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게 참 지금 생각하면 불편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장갑을 끼고 다녔어요. 장갑. 그죠? 장갑. 그죠? 다 장갑. 이게 사실 땀차고 불편할 것 같은데 이게 또 껴야만 이게 또 뭔가 여성으로서의 키로 보이면 안 되는 거나?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 때만 또 그래서 수준도 막 다 실크예요. 그렇겠죠. 그런 거로 해서 그게 어떤 일하지 않는다는 표시였나? 그죠? 이런 장갑은 일하지 않는 일종의 그죠? 손을 따로 쓸 일이 없고 남자들도 장갑 끼지 않았나요? 꼈었죠. 그때 노란 장갑 끼고 다니고 뭐 던지고 결투할 때. 결투할 때 장갑 던지고 끼고 막 맞아요. 남자들도 장갑 좀 끼고 그랬죠. 아니 흑사병 때문에 장기 된다고 그럼 그런 위생은 거는 이거는 요거는 위생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뭔가 보이기 위한 건데 근데 이렇게도 지금 다 장갑을 다 꼈어요. 그죠? 그죠? 여기도 장갑 끼고 그죠? 이렇게 긴 장갑을 그죠? 이렇게 그죠? 습관이 되면 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긴 그렇긴 하네. 습관이 습관이 되면. 되면 아예 안 끼면 좀 그게 더 이상한 소리. 부끄러운 거 같아. 옷 벗은 느낌일까? 아 끼다 안 끼면 그럴 수 있죠. 는 옷을 너무 많이 파는 것 같아. 손은 다른데 진짜. 아니 근데 뭐 이런 네일도 계속 하다 보면 네일 지우면 좀 부끄럽잖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자도 저는 그 당시 그래서 이 여성들은 이렇게 할 게 많아요, 그죠? 모자도 써야 되고 장갑도 해야 되고 이 안에 또 코르셋도 막 조여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일반인은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류층만 하는 거죠. 살면서 상류층. 살면서. 네, 상류층. 진짜. 오로지 그래서 레저 클래스라는 거 아니에요? 레저 클래스. 사는 게 레저인 유한계급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 그죠? 이런 클래스를 레저 클래스라고 부른 거죠. 일 안 하고 전혀 이런 것만 하는 거죠. 오로지. 남들과 어떻게 하면 차이가 나 보일까만 이제 하는 겁니다. 취향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여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아서 이 여성이 그 화장하는 걸 또 이렇게 또 그리고 있어요, 그죠? 화장대 앞에 있는 여성, 거울 앞에서. 그런데 여기 좀 독특한 게 독특한 게 그죠? 여성의 눈동자가 이게 그죠? 눈동자 보이시죠? 여기 눈동자예요. 잘 안 보이세요? 여기 눈동자인데 여기 모자고 여기 눈동자인데 여기 지금 눈동자. 눈이 부족해요. 요렇게 여기 눈동자. 크지 않잖아요. 보이세요 눈동자? 이거 어렵지 않은데 요렇게 그죠? 요렇게 여기 여기 눈동자. 여기 코고 그죠? 코고 여기 눈동자. 살짝 그죠? 모자 아래 살짝. 그러니까 여성의 눈동자는 관찰자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쭉 보고 다니는 거죠 이거를. 그죠? 그게 말씀 이쪽에서 잘 안 보이나 이렇게 비춰서 보이는데 눈동자 안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 보기에는 저 모자 그 색깔 사이에 그 음영진 게 네, 여기 눈인 거죠. 여기 이렇게 눈인 거죠. 여기 눈. 어쨌든 그 눈동자가 관찰자를 보고 있는 그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빛이 그죠? 네, 이쪽에서 딱 보여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여성들의 삶을 또 이렇게 또 화장하는 모습을 또 그렸고 있습니다. 드가의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독신으로서 말씀해서 여성들한테 관심 많아가지고 여성들 목욕하는 것도 이렇게 또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초기에는 이제 뭘 그릴까 잡지 못하다가 결국 드가는 요 자세 이렇게 여성이 이 등을 내고서 요거를 이렇게 닦는 자세를 상당히 반복적으로 많이 그립니다. 근데 요것도 딱 봐도 상류층의 삶이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아침 대신 차 한 잔 딱 이렇게 그죠? 하녀가 일하시는 분이 가져오고 이런 상류층의 삶이죠,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딱 보시면요, 사실은 우리 미술사 안 배우신 분들은 이거 뭐 드가가 이런 거 그렸냐 뭐냐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그냥 그린 게 아니죠. 이거 딱 보시면 이게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알아챌 수 있는 게 이제 미술 공부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드가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제목이 목욕 후야. 아니 목욕 후에 뭐 이게 늘어지는 게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목욕 후에 이런 자세로 놓는 게 좀 특이한데 이거 뭐 이런 걸 그렸냐? 이게 다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드가가 이 알렉산드르 카모네를 엄청 막 욕하잖아요. 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정도까지 심한 적으로 이게 그 전형적인 아카데미즘 그림 아닙니까? 그죠? 아카데미즘. 사람들이 네, 여기 써 있죠. 밑에 게 훨씬 예쁘죠. 마네의 그 풀파티의 점심이 낙선을 했고 고 살롱전 그죠? 마네의 그 살롱전에서 1등을 해서 나폴레옹 3세가 바로 구입해가지고 그죠? 그 황제가 바로 구입한 이제 그런 아주 뭐 전형적인 표준적인 아카데미 스타일의 그죠? 대중들이 기대하는 아름답고 관능적인 그런 여신. 근데 비너스가 이게 바다의 거품에서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다의 거품에서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그죠? 그 키테라 섬으로 밀려온 거죠. 키테라 섬으로의 출항이라는 그 기억나시죠? 그 작품 그죠? 키테라 섬에 처음으로 밀려와서 이렇게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파도가 딱 비너스를 실어온. 그죠? 전형적인 아주 관능적인 자세로 그린 건데 그 드가는 이게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이 자세들 똑같은 거죠. 그죠? 네. 자세 그죠? 이렇게 좌우를 바꿨을 뿐인 거지. 그죠? 이런 그 몸의 자세나 모양이나 헤어스타일이나 똑같고 그죠? 이런 이불 같은 거로 파도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패러디한 거죠. 일종의. 그죠? 그냥 저런 자세를 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렇게 미술 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여성 목욕 장면 그림. 그 다음에 물론 드가의 여성 목욕 장면 그림 중에서는 이 그림하고 그죠? 이게 근데 옛날에 이거 목욕을 어떻게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때는 이게 지금 양철이래요. 양철 욕조라는데 이 물도 거의 없고 그죠? 스펀지거든요. 스펀지 손으로 잡고 이렇게 목을 문지르는 거거든요. 물이 그때 귀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욕실도 아니고 이거 옆에 침실인데 그렇잖아요. 여기 침대 같은 것도 있고. 하이들이 물을 하이들이 물 갖다 줘요. 하인 친한 줄 알았어. 아, 여기에? 네. 하인 치마. 하인 치마 만약에 욕실 그 다음 장면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죠? 창이고 이게 뭐 침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침대는 아니면은 뭐 그 수건 같은 거 널려 있는. 이게 지금 욕조 속에 이게 욕조가 이게 욕조라니까 좀 어떤 양철 욕조라면 양철 그다음에 새로 이제 만들어진 양철 들어보시 우리 옛날에 그죠? 양철 욕조인데 이게 좀 스펀지 들고 여기 물이 좀 있긴 있어요 조금 그죠? 그러니까 물이 여기 차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물이 아래쪽에 조금 이 정도 물 그림자가 비치니까 조금 있긴 있는데 근데 이거 말고도요 이거 말고도 그 아까 봤던 거 같은 경우에 요 그림은 잘 안 나오는데 요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오늘날 보는 식의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이런 그런 것도 있어요. 요거 말고 다른 그림이구나 제가 안 넣은 거에. 요거? 네. 이게 욕조. 저건 아, 얘는 상류층이고 상류층이고. 네. 작은 물은 하류층이가 좀 평범한 평범한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 일단 그거는 말기만 이게 평범한 보통의 여인인 것 같긴 같은데 요거는. 근데 저 물병 입고 다 있는 저 주전자. 주전자, 그렇지 화장, 그죠? 머리빗, 솔 같은 거 입고, 그죠? 근데 어쨌든 어떻게 목욕했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목욕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 저런 그림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했구나. 자, 그래서 목욕하는 연 시리즈 중에서 이제 이 그림하고 이제 요 그림이 제일 유명하고요. 이제 그림의 특징을 보시면 이게 꽉 찼어요. 그죠? 신체가. 그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것도 조금 특징이죠. 보통 인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꽉 차게,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꽉 차게. 그다음에 요것도 그죠? 이 등하고 요 아래까지 꽉 차게, 그죠? 그런 식의 일단 구도를 잡았다. 그다음에 앞에 그림은 여기 이제 드가의 화면 분할법 이렇게 분할돼 있는데 저 선반 위랑 여기 분할돼 가지고 다르게도 보이지만 그러나 요런 손잡이 이렇게 탁탁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장면이구나. 그다음에 여기다가 등을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깊이감을 좀 준 거죠, 그죠? 거리감을 거리가 있는 이게 아래고 이게 위라는 그런 거리감을 준 그 정도를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게 드가가 지가 독신으로 살면서 뭐 이런 여성들을 이걸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린 것도 이걸 왜 그렸느냐? 그러니까 내 여성들 자기가 그린 여성들은 신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사실 그렇죠. 뭐 몸 닦는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고 솔직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마치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거죠. 자기가 이런 말 했어요. 자기가 직접 관음증적인 그죠? 관음증. 관음증이.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 발표되자마자 이 자기 친구들조차 지인들조차 이거 되게 이 관음증 이것이 네가 결혼도 못하고 이런 거야 이렇게 관음증이라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이게 관음증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목욕에 열중하고 있는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몰래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관음적이고 또한 이제 그러니까 동의 없이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폭력적이기도 하고 뭐냐 이거 왜 그랬냐 그죠? 그래서 관음증이다라는 비판이 뭐 거의 다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자기 친구들 그 화가들조차도 다 이거 관음증이지 이러고 뭘 그리냐. 물론 드간 이런 비판을 부정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드는 항상 관객을 전제로 한 포즈, 그죠? 아름다운 포즈 이런 거로 표현돼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린 여성들은 그냥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교태 없이 마치 자신의 몸을 깨끗이 닦고 있는 동물의 모습처럼 보여준다라는 이게 뼈가 있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동물이라는 게 왜 동물들이 왜 이렇게 그래도 고양이도 이렇게 턱 핥고 그런 거라는 거야 이게 그죠? 왜 동물들이 자기 몸 이렇게 다듬는 거랑 다를 바 없이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몸 다듬고 그죠? 고양이도 이렇게 핥아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같은 거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그 자연적인 그죠? 자연 어떤 그대로의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동물의 모습처럼. 근데 여기에는 드가의 여성에 대한 시각도 있어요. 그리고 그 드가의 여성에 대한 시각뿐만 아니라 드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벌써 이게 한 130-40년 전이잖아요. 130-40년 전 그때 그죠? 그 당시의 여성에 대한 그 편견 그죠? 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 선입견, 고정관념. 남성과 여성의 고정관념.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거라는 겁니다. 이 표현 자체에서. 여성은 동물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성이 동물적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물론 여성도 사람인데 이게 그 대립입니다. 쉬운 얘기예요. 이성과 감정의 대립이에요. 이게 이성과 감정. 이렇게 보면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140-50년 전에 페미니즘 나오고 하기 전에는 다 이게 고정관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이성적이다, 그죠? 남성은 그죠?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따지고, 뭔가 논리적이고. 반면, 이 여성들은 이게 이제 감정, 그죠? 여성들은 이제 막말로, 이제 눈물도 많고, 그죠? 이게 좀 오면 이 감정에 많이 휩싸이는 그런 존재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 남성은 감정에 더 휩싸여. 근데 이 감정 자체가 이게 동물적이라고 여겨진 거죠. 그리고 이해되시겠죠? 그죠? 동물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이성은 이게 문명이라는 거예요. 문명의 기초. 그죠? 인간 문명의 기초라는 거지, 인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원래 동물이고 다른 동물들도 감정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감정을 이성으로 컨트롤해서 그죠? 이성으로 컨트롤해서 문명을 만들었다. 이게 그 전통적인 서구의 관점 아니에요? 왜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그죠?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인데 이성은 동물이다.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하다 고로 존재한다. 그 이성, 즉 따지는 능력이라는 이성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인간 문명을 발전시켜 온 거다. 그래서 이성에 따라서 과학 기술 발전시키고 해왔다. 근데 그것은 이제 이게 남성적 특징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그죠? 남녀 차별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반면 여성은 물론 여성도 인간이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는 보다 더 감정적이다. 이 감정적이라는 것은 보다 더 동물적이라는 거죠. 동물에 가까운, 동물의 본성, 자연적인 본성에 가까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드가는 시대적 발전을 거부하면서 그러니까 바로 요때부터 근데 19세기 이후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요때부터 이제 그죠? 선거를 서구 사회에서는 선거 제도가 도입되고 보편화됐는데, 근데 여성들한테 선거권을 안 줬거든, 그죠? 그래서 여성들이 우리도 선거권 달라 해서 상당히 긴 싸움이 있었죠.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거 있었지만 금방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드가는 그런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는 간단해요.
여성들한테 투표권 주면 안 된다. 여성들은 감정 입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따져서 합리적으로 따져서 투표 못한다. 사실 그 논리는 간단해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인 거죠. 남성이 보다 이성적이고 함적이니까 남성들이 큰 일을 결정해야 되는 거고 여성들은 이 감성적이다. 그래서 자기랑 협업했던 메리커스의 그죠 여류화가 우리 다음번에 바로 하게 될 메리커스에서는 이 여성 참정권 비록 자신이 상류층이지만 여성 참정권 운동에 그 동참을 하거든요. 드가랑 이제 싸우는 거지, 그죠? 둘이 대립 그런 거 가지고 대립했습니다. 그래서 드가는 그 아주 일종의 이런 그죠 이른바 꼰대적인 또는 그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죠 이런 생각에 갇혀 있었던. 근데 이거는 뭐 드가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그 기본적인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전하면은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학은 남자들은 수학을 잘하고 그죠 여자들은 수학을 좀 못하고 뭐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얘기가. 그러니까 요게 그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 그 여성들은 그죠? 아름답고 이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좀 더 동물적이다, 그죠? 동물적이죠, 감정적, 감각적이고 그런 거다. 이런 행위도 그 동물의 모습처럼 그런 거를 읽으면 좀 읽힐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모습처럼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자연 속에 있는 동물의 모습처럼 그런 이렇게 뭐 아주 말 그대로 참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동작 아니에요. 자신 목욕하고 나와서 발 이렇게 닦고 있고 그저 하는 하찮은 동작을 하는 목욕 이런 여인들을 그렸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드가가 그려낸 여성의 모습은 우리가 아까 봤던 대중들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무드, 그죠? 아름다운 비너스, 그죠? 문학이나 신화 속 이상화된 여성의 모습, 살롱존의 전시대 비너스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고, 그래서 이 그림들은 대중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했어요. 이거 뭐라 그랬냐? 이제 해봤자 관음증, 관음증 환자냐?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얘기해 볼 게 있죠. 그럼 드가는 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나 관능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목욕하면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사소한 동작, 그죠? 이렇게 사소한 동작이나 자세를 동물의 동작처럼, 그죠? 동물이 뭐 털 핥고 뭐 닦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린 거냐? 이거 왜 한마디로 드가 이런 거를 왜 그렸냐?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이런 혼자 목욕하는 이런 지극히 사소한 모습들과 태도, 동작, 자세를 왜 그렸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앞에 했던 말로 바로 갖다 들이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소한 동작들, 그죠? 이렇게 이런 사소한 동작,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죠? 요거는 또 상류층이죠, 그죠? 이런 가우치라 그럽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딱 머리 손질 받는 그죠? 아니한테 손질 받는 이런 상류층 여성. 하지만 이런 하나하나 동작, 그죠? 사소하지만 이런 행동과 과정을 통해서 타인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 한마디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죠? 근데 이게 꾸미고 나가면 겉으로 너무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고 예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예쁜 모습, 즉 우리가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거, 우리가 현실 속의 그 어떤 여성의 모습을 그죠? 보는 겉모습. 그런데 그 겉모습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쓴 것처럼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렇게 사소한 동작들, 그죠?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서 수많은 숨겨진 직접 보이지 않는 동작들과 어떤 자세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것들이 진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용수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드가가 그 화려한 무대보다는 그 무대 뒷면을 주로 많이 그린 게 화려한 무대를 우리는 그죠? 우리가 현실이라고 보지만 진짜 현실은 이 화려한 무대를 가능하게 하는 이 뒤에 그죠? 무대 뒷모습들. 정말 그 힘겹고 그 어둠에 있는 그죠? 그런 무대 뒤의 모습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보는 이 겉모습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현실은 그 뒷모습 아니냐? 그런 공식을 적용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드가가 이런 여인들의 말 그대로 하찮은 동작이나 자세를 이렇게 그린 것들은 이것들이 진짜 현실이다. 이런 게 모여서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 나오는 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해석은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또 꼭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관음증에다가 이제 드가 이제 막말로 찐따처럼 비판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 근데 뭐 굳이 뭐 그걸
여성들 이렇게 이런 한 목욕하는 모습 뭐 이거 하는 거 이거 뭐 굳이 그걸 좋다고 그리냐, 그죠? 뭐 누가 뭐라고 그리냐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한편으로는 드가의 심리학 의도를 고려한다면 이 드가의 그림들은 사회적 인정을 희구하는 사회적 욕구 불만자이자 편집증자의 모순적인 차별성 투기에 불과하다. 라는 이렇게 냉정하게 비판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거 왜 그랬냐? 간단한 거지. 남들이 아름다운 걸 그리니까 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걸 그리고 그게 차별성이라는 거예요. 차별성. 왜냐면 그 드가가 항상 고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작품들이 그 차별성. 남들이 아름다운 걸 그리니까 나는 아름답지 않게 그리는, 그죠? 차별성. 그 다음에 편집증자. 남들이 뭐라 그러면은, 그죠? 자신을 공격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죠? 그걸 또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더, 한마디로 어결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말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예컨대 드가가 여성 목욕 장면을 전혀 관능적이지 않게 그린 것은 간단하다는 거죠. 사실은 기존의 미술 관행의 사람들의 통념에 역행함으로써 튀어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튀어 보이죠. 사실 드가밖에 없어 이렇게 그린 사람은, 그죠? 그 당시 미술사를 통해 봤을 때 뭔가 튀어 보이기 위한 그런 욕구 불만자. 게다가 또 욕구 불만자네요. 결혼도 못하고, 그죠?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욕구 불만자이 그런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꼭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이. 그래서 이게 근데 이어집니다. 드가가 이게 의외로 영향을 많이 줬어요. 이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그림을 오마주한 게 이 그림이에요. 이게 사실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이제 좀 정신이 좀 몽롱해지시죠, 그죠? 이게 뭐냐, 그죠? 그죠? 그 유명한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이에요. 프란시스 베이컨 이게 아까 소 이렇게 매달아놓은 거 아니야?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러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제 어느 정도 위상이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20세기를 절반으로 나눴을 때 20세기, 그죠? 20세기를 절반으로, 절반이 대충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아니에요. 1945년, 50년 딱 나눴을 때 이 앞에는 작가들이 많아요. 유명 작가들이, 그죠? 피카소 그죠? 샤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는 그거에 맞먹는 작가가 없어. 20세기 후반에는. 근데 그게 그나마 꼽으면 그게 프란시스 베이컨이에요. 그래도 이 앞에 유명했던 그 사람들이 맞먹는 사람을 꼽자면은 그게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후반기에 20세기를 절반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287쪽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보시면은 나중에도 다 통합적으로 기억도 잘 나고 이해도 잘 되십니다. 200, 그죠? 87쪽. 87쪽에. 그러니까 결국 프란시스 베이컨도 이게 제목이 287쪽에 보시면 베이컨. 이게 유명한 그림이죠? 내가 봤어. 그죠? 그죠? 아, 이거 했어요? 그죠? 이게 유명한 그림이지. 시켜보기 좋아하는데, 그죠? 생각이 났어. 고깃덩어리에 둘러싸인 머리, 그죠? 교황 이노센티우스 10세의 초상을 이렇게 변형해서, 그죠? 이 고기는 렘브란트가 이렇게, 그죠? 소 도살한 그런 거 그린 거 변합해가지고 기억 안 나시죠? 렘브란트 그때 기억나죠? 렘브란트 이렇게 소를 사체를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합해서 이렇게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이거 제목이 베이컨 해놓고서 위에 보시면요, 회화의 교황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뭔가 대단한, 그죠? 그래서 런던 출신의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철학자, 그 유명한 프란시스 베이컨 경우의 후손입니다. 후손으로 괴물덩어리 같이 비틀리고 무시무시한 인물상으로 유명하다. 1945년 처음으로 전주를 가진 그의 작품을 보고 비평가 존 러셀은 보자마자 강한 공감이 이는 믿을 수 없는 정도로 추악한 영상이다고 말했다. 이게 왜 추악하냐? 결국 그 차별성 때문에 그래, 차별성. 그래서 일종의 그 미술이 드가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드가가 한 말이 그대로 실현한 거죠. 드가가 한 말이 뭡니까? 203페이지에 그 말 했잖아요. 미술이란 누군가의 마음에 들 목적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 그죠? 이거는 아름다운 걸 그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죠? 추로 나가는 거예요. 추. 사실 그래요. 베이컨이 추를 형상화한, 그죠?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추. 그죠?
한 다음에 아니라 추. 근데 이게 그거지. 근데 일단 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한편으로는 차별성이긴 해요. 차별성. 그래서 다른 작가들과의 차별성, 추를 형성한다는 것.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287페이지. 베이컨은 그 인물들을 반인반수의 태아같이 묘사했는데 주목호에 핏발선 눈을 하고 있거나 머리가 없고 눈만 있는 모습, 진흙탕에 녹아버린 발을 하고 있다. 그 영상은 움찔할 정도로. 자, 288페이지로 가세요. 289페이지. 추가하지만 색채를 너무도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어. 작품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색채가 아주 현란하죠, 나름. 그래서 독학한 화가, 이게 독학했어요, 또 화가. 또 대단해요. 그래서 독학한 화가인 베이컨은 보는 이 감정에 깊은 충격을 주는 영상을 의도적으로 모색했다. 그는 사진의 발명으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종래의 화가 역할을 끝났다고 믿었다. 이게 바로 또 드가가 한 고민 아니에요. 그죠? 차별성. 그래서 우리 미술은 어떻게 하면 미술로, 예술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사진이 발명됐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베이컨은 이런 식으로 형체가 뒤틀린 자신의 수정화를 통해 달팽이가 점액을 남기듯 인간 존재의 흔적을 남겨 쓰기를 희망했다. 그는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 그것을 노력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사실은 그것에 헛개를 남긴다고 말했다. 이것도 다 앞에 나왔던 얘기죠. 기억나시죠? 그죠? 피크성 한 말 뭐 있습니까? 미술은 뭐라고요? 미술은 거짓이다. 그죠? 미술은 거짓인데 진실을 깨닫게 하는 거짓이다. 기억나세요? 그죠? 이거 다 그런 만든 얘기. 그렇게 보시면 다 이해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의 헛개비. 그러니까 우리는 왜곡하고 헛개비를 통해서 어떤 팩트를 전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베이컨은 그러니까 이 미술 작가들이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이컨은 인물들을 보통 사실적인 배경과 번쩍이는 빛속에 시켰는데 그 인물형은 얼룩지거나 비틀려 있다. 그래서 얼룩지고 비틀려 있음으로써 어떤 트루스를 드러낸다. 물론 그 트루스는 인간의 내면 심리겠죠. 그죠? 뭐 외면 겉모습이 아니라 어떤 내면의 심리. 나의 상태가 극단을 넘어서는 그림이 거의 완성된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자, 그 다음 몸짓 언어. 그래서 베이컨은 절대로 살아있는 인물을 보고 작업하지 않았다. 수많은 친구들의 수상을 제작했지만 이것은 사진이나 기억을 더듬어 그린 것이다. 그는 친구 외에 누구를 그렇게 발견하겠지도 모르죠. 변형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물었다. 그래서 간혹 베이컨은 의학서적의 색도판이나 처참한 질병이나 흉측한 상처에 대한 그림을 보고 연관하는 작품을 제작했는데 그가 그린 영상들이 처참하고 병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가 가장 즐겨 다룬 주제는 전쟁, 독재자, 고깃덩어리였는데 이것을 관 모양의 가구, 붉은빛 양탄자, 밧줄 달린 창가에게 우산, 광유병에 걸린 개를 배경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투성이 인간의 영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도박과 음주로 보내며 혹은 자궁 속 태아 같은 자세로 백일몽에 빠지는 괴짜 베이컨은 자신의 작품을 즐거운 절망이라고 불렀다. 즐겁겠죠? 비싸게 팔렸으니까요. 그죠? 엄청 비싸게 팔렸어요. 이게 그죠? 미술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베이컨이 나름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처음인 거죠. 처음. 그 뒤에는 잘 안 팔리는 거지. 비싸게 해도 이제 그죠? 뒷사람들은. 그래서 미술관의 수집관들은 그의 작품을 사모으려고 문단성시를 입었다는 거죠. 이게 그렇다는 거 이게 베이컨은. 그래서 베이컨은 자신의 작품이 수집가들에게 공포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친구들이 그를 도살장이라는 별명으로 부를 정도로 끔찍한 영상, 그 이미지는 그죠?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그러나 내 그림이 좋아서 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죠? 보기에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기에 싫기 때문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라고 말하면 결코 자신 스타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베이컨 작품들을 보면은 기기묘묘해요. 기기묘묘한데 근데 좀 쉬운 것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나중에 우리가 말씀도 드리겠지만은요. 그래서 이게 결국 드가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죠? 사진과 우리는 어떻게 차별성을 그죠? 가질 것이냐 예술이. 그 다음에 또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추함, 공포, 극단적인 어떤 그죠? 추를 표현해 나가는 그런 그 데서 차별성을 한평생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드가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요 그림이 그 런던 미술관에 있는 그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베이컨이 이제 런던에서 그거를 보고서 이 그림을 오마주해가지고 드가의 이 그림을 오마주해서 이렇게. 근데 베이컨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3단 구성이에요.
3단 구성이 원래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원래? 기억하세요? 그림 이렇게 3단으로 그리는 게 이게 옛날 성당 제단아 이렇게 펼치는 거. 그죠? 여기 기억하세요? 그죠? 여기 어디 있냐? 여기 얘를 보시면요. 그죠? 원래 이렇게 3단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다가 네, 크리스마스나 뭐 부활절이나 그럴 때만 다 펼쳐서 그죠? 이제 사람들 감복하도록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106페이지 같은 거 보시면요, 요거 여기 상단하가 바로 딱 나온 건 없고 여기 106페이지 보시면요, 요것도 이렇게 뭐 상단적인 거 이렇게 접히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그릴레발트 이것도 재단합니다. 재단에서 딱 접어서 평소에는 가려주고 있다가 그런 어떤 그 행사가 있는 날에 펼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루벤스의 그림도 다 3단 재단화예요. 십자가 내려지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고고부터 온 건데 이 베이컨이 가장 유명해진 그림이 십자가 아래에서의 어떤 인물에 대한 그것도 십자가라는 게 뭐가 딱 떠오르죠. 바로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그리네발트 그죠? 그 그림. 그 그림을 또 요거를 또 오마주한 거예요. 그게 오마주까지 아니고 영향. 106페이지는 요거를 또 영향을 받아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 끔찍한 고통의 어떤 형상을 이 그림으로 엄청 히트를 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줄을 서가지고 미술상들이 우리 그림 좀 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이 원래 항상 3단 구성이 많습니다. 3단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세 개의 연구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남성의 등에 대한 연구잖아요. 남성의 등. 그러니까 이건 지금 드가의 작품들은 다 여성의 등이고, 그죠? 주로 여성의 등이 나오거든요. 여성이 이거 말고 다음도 나오죠, 그죠? 이렇게 주로 여성의 등과 뭐 요거를 보고 남성의 등에 대한 연구를. 근데 왜 남성이 이렇게 그렸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주 이게 뭐랍니까? 동성애자, 아주 완전한 동성애자, 완전한 동성애자였어요. 완전한 동성애자. 그러니까 남성을 그린 거죠. 자신의 사랑의 대상, 그죠? 이게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로 유명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가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영향뿐만 아니라 기본 정신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드가가 바라보는 그 예술과 어떤 고민들이. 그런데 이제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이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좀 있어요. 나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드가가 이걸 왜 그렸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 목욕하는 여인 시리즈는 드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시력이 다 되기 전에 이제 그래도 그림을 그릴 때 있을 때 그린 생애 후기의 작품인데 이 생애 후기의 드가는 인간적으로 고립과 고독, 그죠? 친구들 다 떨어지고 물론 자기 때문이긴 한데 고립과 고독이 더욱 심해지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그린 겁니다. 생애 후기에 친구들 다 잃고 이렇게 게다가 이제 자기는 평생 독신이었고 그죠? 그래서 이때 집중적으로 그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거 드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여성들과 동일한 심정을 가진 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싱크로나이즈를 느끼지 않았을까 심리적인. 그러니까 드가가 그린 목욕하는 여인들은 자신에게 열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하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인들은 뭐 누구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자기 찾아올 사람을 기대하고 있지도 않고 오지도 않을 거고 목욕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데 요 심리 드가가 작업실에서 혼자 그죠? 자신의 일에 열중하면서 아무도 찾아올 사람도 없고 그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그 심리가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평생 독신으로 외롭게 살면서 자신의 작업에만 몰두했던, 정확히 말하면 이제 특히 나이 들어서는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이 드가의 개인 심리를 대변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또 그럴듯해요. 드가가 말년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린 게. 그래서 참 역설적인 게 드가는 자기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소외된 처지. 근데 소외된 거는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독불장군식으로 그죠? 자기에게만 맞다 그러고 그죠? 그 비꼬고 그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소외됐는데 친구가 없는 건데 그래서 자기는 자기만이 옳다. 그래서 혼자이길 바라면서도 혼자인 것을 또 혐오했다는 겁니다. 일기에. 그래서 그래서 다 써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심정이. 참 역설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정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차별성. 그죠? 뭔가 튀어 보이고 차별성이 있어야만 우리 말 그대로 홍대병처럼 말이죠. 그죠? 인정받으려면 남들과 남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남다른 면을 어떻게 추구했냐면은 남들이 싫어하는 걸 함으로써 남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지. 싫어하니까 안 하고 뭐 추한 모습 그리고 그렇게 차별성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표현한 게 그게 왜 모순적인 차별성을 추구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받고 관심받고 싶은데 그러려니까 차별성을 추구했어. 근데 차별성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가지고 추구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차별성은 인정받는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가가 결국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지만 특히나 요 시리즈는 자신의 그런 심리, 그죠? 혼자일 바라면서도 혼자서 혐오하는 그런 자신이 목욕한 여인들과 결국 똑같은 처지로 작업하고 있는, 그죠? 혼자 몸 닦는 여인과 똑같은 일을 하는 자신의 심리를 그린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시간 지금 됐죠, 그죠? 자, 요거 마무리 빨리. 자, 그래서 근데 이 그림도 독특하죠. 근데 요거는 그냥 나온 그림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드가는 정말 여러 매체들을 다 실험했거든요. 그래서 사진. 그러니까 드가가 자신이 사진도 찍어요. 왜냐면 이제 눈이 이제 상당히 나빠져가지고 시력이 상당히 약화됐는데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없고 이번에 사진술을 그죠? 요때 다른 작가, 사진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사진술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한 2, 3년. 그래서 이런 거 참 잘 뽑았죠. 자기가 이제 그 설정에서 찍은 자기 자신의 초상 사진인데 61씩. 나름 멋지게 뽑았어요, 그죠? 나름, 그죠? 그런 그 고약한 노인네처럼 뽑지 않고, 그죠? 이게 성격이 고약한 노인네인데 그렇지 않고 뭔가 이거 몽롱하면서도 저거 예술가적인, 그죠? 멋지게 자기가 뽑은 그런 초상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어떤 여성 모델을 써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죠. 사진을 찍은 거죠, 요거는. 드가가. 그러니까 요 사진을 바탕으로 그 앞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요런 그림. 몇 개 있어요, 그거. 이런 자세 여성의 등에 좀 집착을 했습니다. 그죠? 이 등선이 아주 절묘하죠. 그죠? 등선이. 여기 등선 요거를 이렇게 딱 해서 그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술도 직접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드가가 참 여러 걸 많이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드가는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친구들이 다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뭐 절연, 그죠? 아예 그렇게 돼버립니다. 결국 이 자기 때문인데 이건 물론 드가가 이제 젊을 때 그린 그림 이렇게 증권 거래소의 초상들이라고 해서 가운데 안경 쓴 인물, 요 인물. 근데 요 인물의 요 얼굴 특징이 요게 그 당시에 유태인이라고 하면 이게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유태인들은 이게 짠돌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알고, 그죠? 구두쇠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태인들의 그런 성격의 캐리커처로 많이 그려지는 그런 형상이래요, 저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유대주의적이라는 거지. 유대인들을 풍자하고 비꼬는 식의 캐리커처랑 좀 비슷한 게 그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드가가 유태인인데 유태인 은행가를 그린 건데 그 반유태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얘기 좀 왜 말씀드리느냐? 바로 이제 그 사건이 터진 거죠. 드가가 다 그 친구들 다 끊어지게 된 게 그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초한 거립. 드가는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보수주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주의자, 남성 우월주의자, 그죠? 가부장적인 이런 이제 옛날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드레피스 사건에서 그는 완고하게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자기는 유태인들은 다 그냥 싹 그죠? 청소해야 된다라는 이런 아주 극우적인 주장을 했고, 드레피스의 무죄 판결 이후에도 끝까지 드레피스를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조금이라도 이게 문제인 거죠. 조금이라도 다른 견해를 가졌다면 모두 절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결과 사실상 이전에 모든 친구 진짜 왜 평생의 절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절친들까지도 의견이 다르면서 다 끊어버려요 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과 같은 반유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르누아르와도 결별. 자신하고 큰 입장은 같은데 뭔가 세부적으로 당연히 좀 다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잘라버리고 또 오랜 협업관계에 있던 그 메리커스의 그 여성하고도 결별하고. 그래서 르누아르가 한 말입니다. 드가 참 대단한 인간이야, 그죠? 그는 그의 친구들 모두 그를 떠났어. 내가 마지막으로 남았지만 르누아르가 좀 착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조차도 끝까지 남을 수 없었다는 거죠. 얘가 계속 뭐라고 지금 공격하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다 떠났고. 물론 그렇다 그래서 이제 드가가 이렇게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이제 업무상 사람도 만나고 했지만은 그러나 드가를 알아주는 친구들은 진짜 하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드레프트 사건은 뭐 더 길게 얘기 안 하겠고요. 요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입장이 다르다면 그냥 다 아예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식으로. 대단해요 그거 보면은, 그죠? 이거 뭐 무슨 일이라고.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드가가 자기를 또 합리화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미술가는 혼자서 살아가야 하며 그 사적인 생활은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뭐 자기 얘기겠죠 물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드가가 성공하는 것도 있긴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름이 남은 게.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요까지만 읽어보시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드가는 그러니까 거만한 자만심으로 자신에게만 몰두한 사람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죠? 그래서 자신의 내적 자아를 노출하는 것을 극히 꺼렸고 편집증적으로 상처도 쉽게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자신을 공격하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또 타인들을 거세게 더 그죠? 막 몰아붙였다. 그는 냉담하고 선미가 급하고 고집스럽고 신랄했기에 수많은 적을 만들었고 결국 다 친구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는 이게 드가가 어쨌든 성공해서 이름이 남은 이유기도 해요. 그죠? 그 자신의 삶은 참 외롭고, 그죠? 고독하고 이랬지만은 그래서 기억되기도 하는 거죠. 그죠? 이랬기 때문에 그는 대중의 욕망에, 대중의 욕구, 대중들이 바라는 거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뭔가 꿋꿋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억에 남는 미술가가 됐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요게 우리가 지금 통해서 봤지만 드가 좀 약간 오래 했는데 오래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요게 바로 드가는 그 미술에서 20세기 미술이, 그죠? 앞으로 하게 될 거의 모든 고민이 다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드가가 고민을 다 해놨고 뭐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예술적 차별성, 어떤 주제, 그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의미, 매체, 미화, 주 등등 뭐 많습니다. 자, 그래서 드가는 그런 식의 미술 사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미술 사적으로는 꽤 분량적으로도 많이 차지하는 인물이 드가입니다. 자, 드가는 일단 이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하시겠고요. 이어서 또 다른 인사미 작가를 쭉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자, 수고 좀 하셨습니다. 네.